자,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픈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한의대 생략교실의 김성광 교수입니다. 원래 오픈 스터디라서 이제 외부 학생들이나 뭐 여러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어차피 뭐 지금 못 들어오셔도 어, 추후에 동영상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테니까 아마 오늘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시는 분들은 추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 스터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연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실에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박명성 선생님은 원래 이제 중앙대학교 생명과학부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석사를 이제 동대학원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신경과학 전공으로 실험을 열심히 하셔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박사 과정은 다른 뜻이 있어서 저희 랩에 저희 생략교실에 오셔가지고 주로 실험보다는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아주 빅데이터들, 또는 이제 뇌신경과학 연구하면서 신경활동이라든지 아주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할 AI,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냥 사람이 저희 연구자가 직접 하나하나 분석할 때는 잘 안 보이던 것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번 여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를 이제 오픈 스터디로 한 이유는 인공지능이 사실 우리 생활에 최근 들어서 아주 급속하게 많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주 첫 스터디라서 아주 초보적인 그리고 입문적인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는 분이시든지 간에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또는 머신러닝이 이런 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원리로 활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박명성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일단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 저번에 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새로 들으시는 분도 많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 스터디이고요. 머신러닝에 들어있는 주요 용어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머신러닝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스터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뭐 추후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수 있고요. 오늘 공부할 머신러닝의 주요 핵심 용어들을 정리해 봤고, 또 이 용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 놨습니다. 머신러닝은 굉장히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고요. 또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은 이걸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교육 자료가 다른 곳에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더 깊게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제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갑자기 음소거가 됐다고 나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 흔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머신러닝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은 음, 여기 고양이나 개 사진을 열심히 학습해서 새로운 고양이나 개 사진이 왔을 때 고양이 사진을 고양이라고, 개 사진을 개라고 판정해내는 예시를 많이 봤을 텐데요. 이건 아주 좋은 예시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머신러닝이 무언가를 학습할 때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머신러닝은 이 고양이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고양이라는 것은 기존에 겪어봤던 트레이닝 과정에 사용되었던 기존의 데이터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고양이라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해프닝 중에 하나는 이런 강아지와 비슷한 빵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뭔가 사람은 분명하게 이게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머신러닝은 자기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상한 사진을 배운 적이 없다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트레이닝 세트에서 겪어왔던 강아지 사진과 이 빵 사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빵 사진을 그냥 강아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어떤 개나 고양이라는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학습된 데이터와 비슷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머신러닝을 그저 통계학일 뿐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머신러닝도 일종의 프로그래밍인데요.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래밍과는 약간 차별점이 있고 그 차별점을 이해하는 게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한 측면으로 표현을 하면 프로그래밍은 인풋을 받아서 프로세스를 거친 뒤 아웃풋을 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시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뭐 자판기가 어떻게 동작을 할지 프로그래밍 해놓은 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떠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떠한 아웃풋을 내면 이 자판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열심히 설계해 놓은 거죠. 굉장히 많은 분기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래밍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100원이 들어올지, 500원이 들어올지, 가짜 동전이 들어올지, 그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전부 다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래밍 방식은 문제가 복잡해진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단순히 반복량이 늘어날 뿐이라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딥블루라는 체스 챔피언 이 프로그램은 체스를 두기 위해서 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옛날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매우 좋았어서 엄청나게 거대하게 생겼죠. 1초당 2억 개의 경우의 수를 예측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성능이면은 체스 챔피언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연상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아도 웬만하면 컴퓨터 성능으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 알파고의 사진인데요. 알파고가 바둑을 두었죠. 바둑은 체스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아무리 현존하는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사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다른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팸 메일 같은 거예요. 이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사전에 판단해서 스팸 메일함으로 분류하려면 이 스팸 메일이라는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의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스팸 메일이 항상 똑같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단어도 다르고 단어의 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그 인풋이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 잘 먹히지 않고 머신러닝이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제안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이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면 기존의 explicit한 프로그래밍에는 여러 제한점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안으로 머신러닝이 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은 결국 explicit한 프로그래밍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머신러닝은 예측을 위한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란 무엇인지,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하이포테시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또 이 모델링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패러미터라는 단어도 살펴볼 겁니다. 우선 모델링이 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했을 때 점수를 어떻게 맞을지, 맞아왔는지 과거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10시간 동안 공부한 학생은 90점 맞고 3시간 공부한 학생은 50점 맞았었다. 이런 데이터인 거죠. 우리가 이런 기존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새로운 학생이 7시간을 공부하면 몇 점을 맞을지 예측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 아주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도 어느 정도는 사람도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7시간 공부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9시간과 3시간 사이 어딘가일 것 같고 그러면 80점과 50점 사이에 어딘가일 것 같죠. 그럼 뭐 대충 이 사이에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이 원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좀 더 숫자를 개입해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점들 하나하나가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X축이 공부한 시간이고 Y축이 맞을 점수라고 해본다면 이 파란색 점은 어떤 학생이 5시간 공부했더니 45점 맞았다는 기존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에 따른 맞았던 점수를 기록하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로 나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파란색 점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파란색 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으로 뻗은 선을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그럼 예측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7시간을 공부했을 때, 여기쯤 7시간이겠죠. 7시간을 따라갔을 때 이 빨간색 선에 의하면 한 70점 맞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근데 모델링을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이포테시스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선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곱게 뻗은 선이죠. 이 선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맞는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초반, 예를 들면 5시간 이하의 공부량이나 10시간 이상의 공부량, 후반의 공부량이나 공부한 만큼 점수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완벽히 동일한 비율로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적게 한 친구는 아마도 1시간만 더 공부해도 20점을 더 맞을 수 있는데, 여기 9시간이나 공부한 친구는 1시간 더 공부해도 10점밖에 더 못 맞아요. 뭐 대충 현실의 상황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죠. 근데 만약 실제로 상황이 이렇다면 이 하이포테시스, 이 모델은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모델일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 1시간 더 공부하는 거는 더 급격한 점수의 상승이 있어야 되고, 후반에는 좀 더 완만한 점수의 상승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아마도 이 초록색 선과 같은 모델링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들도 있겠죠. 이 세상에는 뭐 공부 시간과 점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은 반대로 후반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종류의 데이터는 이런 파란색 선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공부와 점수라는 데이터는 이 파란색 선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셈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선을 그릴지, 곱게 뻗은 선을 그릴지, 점점 갈수록 완만해지는 혹은 급격해지는 선을 그릴지, 좀 더 복잡한 선을 그릴지 등등, 이걸 결정하는 거를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세우는 과정,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낙서해 놓은 거를 좀 설명해 보면, 아까 제가 프로그래밍은 인풋이 들어가서 그 인풋된 데이터를 처리해서 아웃풋을 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 리그레션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요. 이 모델에 인풋을 주는 거예요. 7이라는 인풋을 넣었더니 이 리그레션 모델이 계산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 아웃풋은 몇 점 맞을지에 대한 예측 값인 거죠. 결국 제가 설명한 이 모든 선들은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지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다음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복잡한 선들 말고 가장 간단한 선이었던 리니어 리그레션을 예시로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선을 보통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할 일은 이 패러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이 패러미터를 찾기 위해선 로스 펑션이라는 단어를 또 이해해야 하고요. 뭐 정의는 이러한데 지금은 봐도 잘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선이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선이 있는데요. 우선 선 하나를 어떤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y는 뭐 ax 플러스 b,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이 수식에는 두 가지 패러미터가 있는데요. 앞에 x 곱하기 앞에 w가 붙어 있고 그 뒤에 플러스 b가 붙어 있죠. 여기서 w에 따라서 이 선의 기울기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갈지 혹은 내려갈지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b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y 절편이 결정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들은 각각 모델 자체는 동일한데 이 두 가지 패러미터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울기와 다른 위치에 그려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수식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수식, 뭐 하이포테시스, 뭐 y라고 적어도 되고 펑션이라도 적어도 되고요. 이 수식은 wx 플러스 p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다른 단어들 대신 베타라든지 세타라든지 아니면 웨이트라는 다른 단어들도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서로 다른 단어인 w와 b를 사용했지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를 쓸 때 이제 뒤에 숫자를 붙여서 구분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0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1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다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선은 다음과 같은 수식들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슬롭이 0.5로 완만한 슬롭을 가지고 플러스 2의 y절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디테일하고 그러면 정확히 이 수식은 아닌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은 y는 x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3번은 이제 y절편이 마이너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지는 패러미터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수식의 위치나 모양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패러미터를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보통 컴퓨터한테 시키고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목표를 수식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최적의 패러미터를 찾기 위해서는 이 목표를 수식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 수식을 코스트 펑션 혹은 로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단어가 혼용돼서 부르는데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표에 맞게 패러미터를 수정하는 과정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패러미터에 최적화하는 과정인 거죠. 이 그림에서는 파란색 선이 이 X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스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트 펑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로스 펑션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목표를 수식화하는 건데 목표는 물론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 목표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걸 수식화하는 거고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는 이 예측 라인이 기존의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 알맞게 설명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지나가면은 가장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은 이 x와 차이를 가장 적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 빨간색, 이 차이,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지듀얼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로스 펑션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측값이죠. 파란색 선의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값이 실제 정답 데이터들, 이 x와 의 차이의 곱, 차이의 곱을 사용하는 이유는 x의 위치에 따라서 계산값 자체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곱을 해서 부호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해서 이런 계산을 하면 결국 이 빨간색의 크기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도록 이 선의 모양새를 바꾸면, 즉 패러미터를 바꾸면 그게 가장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제가 복잡해 보여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과정을 사실 이 칠판에 한 줄로 그냥 설명하고 끝냈었는데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단어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게 총 집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델이 하는 일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모델이 해야 하는 일. 모델이 해야 하는 일은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로 만드는 거죠. 아까 전 장에서 이 빨간색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최소화한다와 동일한 의미인데요. 이 세타, 패러미터를 변경해서 선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모델이 하는 일이고 이 로스 펑션의 정의는 예측값이 실제 데이터와 차이의 제곱의 합들이죠.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델의 목표다라고 여기 써놓은 겁니다.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수식이고요. 제가 계속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만 이야기했지만 앞에 설명했듯이 데이터의 생김새에 따라서 다른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이 두 가지 패러미터만 잘 결정해서 표현할 수 있었는데 폴리노미얼 모델처럼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델은 좀 더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이 경우에 이제 패러미터는 3개로 늘어났죠. 그래프 모양은 우리가 이 수식을 어떻게 쓸지 기본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고 세부적인 수치는 이 패러미터들이 몇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긴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패러미터 2개로 결정됐었어요. 그 패러미터를 제가 세타 0, 세타 1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뭐 이 패러미터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이 되지만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그 상황의 로스 펑션 값이 나오겠죠. 지금 이 파란색 선 상태의 로스 펑션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빨간색을 계산해서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 로스 펑션 값이 되겠죠. 이 왼쪽 아래의 그림이 나타내는 거는 이 세타 0와 세타 1의 값의 상태에 따라서 로스 펑션이 몇인지를 마치 등고선처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지금 밖으로 나갈수록 높아지는 거고요. 이 가운데가 가장 낮은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 1이 뭐 25, 그리고 세타 0도 25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로스 펑션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 3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고 좀 더 복잡한 모델들, 이런 단순한 선이 아니라 뭐 꼬불꼬불하게 꼬여져 있는 선들의 로스 펑션을 3D로 표현하면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패러미터의 상태에 따라서 로스 펑션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제가 오늘은 설명 안 할 거지만 이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패러미터를 수정해 나가게 하는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 복잡해서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게끔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도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에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X의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을 그리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미터를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신 러닝의 러닝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학습을 진행할 때 패러미터가 변경돼서 이렇게 변하고 또 학습을 진행하면 이렇게 변하고 계속 학습을 진행하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패러미터 상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다른 시각으로 같은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피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는 피처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피처라는 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미국의 집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집의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의 집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그 집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많은 요소가 있을 거예요. 뭐 일단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집이 크면 클수록 또 비쌀 거고 그래서 사이즈가 나오죠. 그다음 방이 몇 개 있는지 혹은 몇 층짜리 집인지 뭐 층수가 많으면 당연히 더 비싸겠죠. 아니면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집값을 예측하는데 하나하나 다 중요한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피처라고 말합니다.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이제 피처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뭐 왼쪽과 오른쪽 도형들을 구분해내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도형에서 우리가 사람도 피처를 뽑아서 이 둘을 구분하게 돼요. 적어도 이 예시에서는 이 도형의 모양은 좋은 피처가 아니에요. 이 둘을 구분하는데 좋은 피처가 아니죠. 왜냐하면 도형이 모양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색깔은 바로 와닿기에 굉장히 좋은 피처입니다. 이쪽은 파란색 계열이고 이쪽은 주황색 계열의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색깔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피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테두리의 유무인데요. 이 테두리의 유무만 파악하면 아주 완벽하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들은 제가 설명한 것 말고도 다른 피처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피처들이 뽑힐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피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를 설명하는, 구분해내는 능력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전에 여기 집값을 예측하는 표에서도 집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은 사실 더 좋은, 더 완벽하게 집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유리한데요. 근데 피처가 사실 너무 많아지면 불리해지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피처가 많아질수록 데이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그려놓은 건 뭐냐면 이 주황색과 파란색을 그냥 랜덤한 값을 제가 배정한 거예요. 정말로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배정한 거고요. 다만 주황색과 파란색을 약간 시작값을 다르게 해서 조금 차이가 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베리에이션이 변동성이 높아서 이 주황색과 파란색을 딱 잘라서 구분해내라고 하기에는 아직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이 피처를 제가 저장해 놓고 또 다른 피처를 추가해서 2차원으로 데이터를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1차원으로 그린 거죠. 제가 이 Y축 하나로만 데이터를 그린 건데 이제 2차원으로 데이터를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세로로만 구분이 됐지만 이제 가로로도 퍼지면서 좀 더 주황색과 파란색이 나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여전히 저는 그냥 랜덤 함수 값을 이용해서 배정했어요. 하지만 피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주황색과 파란색이 좀 더 잘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오른쪽은 피처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3차원으로 데이터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때는 거의 완벽하게 데이터가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설명하는 게 유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임의로 이 피처를 줄여서 2차원의 피처를 1차원으로 줄여서 그리고 3차원의 피처를 1차원으로 줄여서 표현해 봤어요. 그랬더니 3차원은 거의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모습을 알 수 있고 2차원은 1차원보다는 좀 더 좋게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2차원 혹은 3차원을 1차원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걸 하는 일이 머신러닝이 하는 일입니다. 머신러닝이 한 일은 이 세 개의 피처를 잘 조합해서 하나의 피처로 만든 다음에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잘 조합해서 하나의 피처, 이 피처 하나로 제가 이 데이터들을 다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조합하는 방법을 이제 머신러닝이 알려줬고 저는 그냥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전 장에서 설명한 이 2차원의 데이터들이 있었죠. 피처가 한 개일 때는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지금 피처가 두 개죠. 피처가 두 개일 때는 이런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피처 하나 그리고 피처 두 번째의 값들이 있고요. 이 피처에 얼마나 높은 가중치를 줄지에 대한 웨이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어스 텀이라고 해서 그냥 더해주는 웨이트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웨이트를 어떻게 조합하면 이 주황색과 파란색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을지 제가 머신러닝을 돌려서 그 웨이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웨이트를 기반으로 이 파란색 선을 그렸더니 아주 완벽하게 이 주황색과 파란색 사이에 선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은 피처, 여러 개의 피처를 하나의 피처로 만들 수 있는 그 조합의 웨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피처를 줄여나가는 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데이터는 사실 아주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류의 데이터를 많이 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칼슘 인텐서티의 변화와 같은 데이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 이 데이터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개를 물론 사람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머릿속으로 자기만의 피처를 뽑아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죠. 하지만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좀 더 정교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이 벡터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숫자의 집합이죠. 이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를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값으로 표현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스칼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랑 4는 비교할 수 있어요. 4가 더 높은 값이죠. 하지만 3, 4 그리고 1, 5라는 두 개의 벡터는 뭐가 더 큰 값일까요? 이건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어떻게 피처를 뽑아서 피처를 뽑는다는 말은 이 벡터를 어떻게 스칼라로 바꿔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도 항상 인식을 할 때 어떤 피처를 계속해서 뽑아요. 그리고 그걸 스칼라 형태로 피처를 뽑아서 데이터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이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신러닝도 언제나 스칼라로 만드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내용인데요. 저번에 못했던 이 핵심 용어 정리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고 여기는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많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용어 첫 번째, generalization이라는 용어입니다. 한글로는 일반화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모든 모델의 가장 핵심 용어입니다. 이 generalization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결국 모델의 목표예요. 근데 generaliz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를 잘 예측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가진 데이터셋만 잘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데이터셋, 내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데이터라든지 한 번도 트레이닝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new 데이터를 모델이 잘 적용되는가를 곧 일반화가 잘 되는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일반화, generalization이라는 용어고요. 그래서 사용을 살펴보면 일반화되어 적용 가능하다라든지 미래의 데이터 일반화가 가능하다. 다른 질병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아니면 다른 데이터셋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봐왔던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트레이닝 세트는 주황색과 파란색이었어요. 주황색과 파란색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죠. 우리가 이 파란색 선, 주황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델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획득하고 나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파란색들이 여기에 찍히고 주황색들이 여기에 찍혔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모델은 이 파란색 선들은 주황색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이 주황색들은 파란색이라고 판단할 거란 말이죠.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사실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 머신러닝의 거의 모든 고민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안되는 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새로운 데이터를 잘 평가하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는 없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없는데 그걸 평가를 잘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억지로 만듭니다.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다 쓰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는 거예요. 일부만 사용하고 다른 이 회색의 데이터는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트레이닝에 절대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없는 것처럼. 모르는 척 해놓고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셋이 잘 평가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오른쪽 토막만 테스트 셋으로 할당했었는데 이 테스트 셋을 이 중간에 있는 애로 할당하고 나머지로 다시 트레이닝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얘를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최대한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겠죠. 언제나 데이터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알차게 사용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그렇게 가상의 데이터셋, 가상의 테스트셋, 가상의 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5번 반복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5토막으로 나눠서 5번 테스트셋을 평가해 보고 그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와도 그것도 잘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이거 꽤나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고 꽤나 설득력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은 결국 트레이닝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이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일반화를 잘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를 잘 반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오른쪽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갑자기 파란색 점들이 주황색 근처에 가서 찍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진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사실 이쪽에도 찍힐 수 있었지만 한 번도 이걸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다양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 혹은 굉장히 많은 수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도 미리 겪어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좋은 모델이 만들어져서 더 잘 일반화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이 머신러닝의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한 가지 내용을 상기해 보면 학습이 진행될수록 트레이닝 로스가 줄어들었었죠. 트레이닝 로스란 이 X점과 요 예측선 사이의 차이였는데요.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로스 밸류가 로스 펑션의 값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파란색 선처럼 나옵니다. 이 포크는 이제 학습의 횟수예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로스 값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이쁘게 잘 나온 학습 곡선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트레이닝 로스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테스트 로스는 종종 같이 잘 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보통 학습을 많이 진행할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버피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서 거의 머신러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 다시 파란색, 초록색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직선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얘네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직선 모델로는 잘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진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곡선으로 그려진 모델을 이용해서 초록색과 파란색을 잘 설명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아쉬워요. 지금 파란색이 초록색 영역에 가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하게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을 쓰면 얼마든지 곡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곡선으로 우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아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니까 새롭게 추가되는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스트 데이터가 어디 찍힐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느슨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이 파란색과 초록색 영역을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뉴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은 보통 이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잘 일어납니다. 오버피팅이 많이 발생해요. 아주 극단적인 오버피팅은 현실 세계에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연습 문제들을 풀잖아요. 근데 그 연습 문제에서 개념을 배워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도 이 문제의 어떤 원리를 뭐 잘못 외우고 있었다거나 안 외웠다거나 그런 원리를 깨우쳐서 그 원리를 우리가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적용해야 되는데 오버피팅은 그런 원리의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 몇 번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건 정답이 3번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외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연습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 있어요. 컴퓨터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그 연습 문제들은 완벽하게 풀 수 있지만 그거는 새로운 시험 문제가 왔을 때는 그 시험 문제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모델이 복잡하거나 학습을 오랫동안 진행해서 이 피팅 라인을 완벽하게 그렸을 때 이런 오버피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손으로 그린 건데요. 오버피팅은 제가 이걸 그린 이유는 머신러닝, 더 나아가서 딥러닝은 이 가지는 핵심은 표현력에 있습니다. 표현력이라고 하면 얼마나 꼬불꼬불한 선을 그릴 수 있는지인데요. 딥러닝은 극단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던져줘도 그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은 사실 이 피처맵, 이 그림상에서는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데이터예요. 완벽하게 겹쳐져 있죠. 하지만 딥러닝 같은 모델은 어떤 식으로든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꼬불꼬불한 모델을 만들어서 주황색 선 아래에 있으면 얘는 초록색 클래스, 위에 있으면 파란색 클래스라고 그냥 구분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델이죠. 왜냐하면 초록색과 파란색은 원래 구분이 되는 데이터가 아니니까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느냐?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테스트셋에 대한 일반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전의 논문에서는 사실 이런 걸 염두해서 피규어를 만듭니다. 이 셔플 컨트롤이라는 건데요. 이거 몇 달 전에 제일 뉴로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런 실험 내용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초록색 상황이나 빨간색 상황일 때 이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이 가능해요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큐러시가 100%에 가깝게 예측이 가능해요라고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런 주황색 선과 같은 상황이면은 그냥 어떠한 데이터를 던져줘도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어큐러시가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오버피팅된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만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셔플 컨트롤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셔플 컨트롤은 레이블링을 랜덤하게 줘서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 셋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당연히 평가가 안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코딩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매우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셔플 컨트롤을 둠으로써 현재 우리가 계획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모델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짠 코드가 문제가 없다. 테스트 셋에 대한 정보 유출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셔플 컨트롤을 걸고는 합니다. 오버피팅은 굉장히 메이저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분류가 원래 쉬우면 사실 오버피팅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분류가 원래 쉬웠으면은 이런 꼬불꼬불한 선을 그릴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오버피팅이 아마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뭐 현실의 모든 문제가 사실 그렇진 않죠. 그 다음 이제 쉽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보이도록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피처를 뽑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림은 초록색과 파란색이 구분하기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초록색과 파란색을 그리는 기준은 뭘까요? 그건 이 X축과 Y축에 달려 있어요. X축과 Y축이 어떤 피처이냐에 따라서 얘네 점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피처 맵이라고 하는데요. 피처 맵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 두 가지 피처가 구성한 피처 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이 이 두 가지 축이 가진 피처 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피처 맵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점들이지만 좀 더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의 예시가 이런 거죠. 제가 2차원으로 이 데이터들을 표현했지만 피처 맵을 바꿨죠, 1차원으로. 피처를 조합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그림을 새로 그렸어요. 그런 식으로 피처 맵이 이 그림의 분포를 결정하게 되고 피처 맵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피처를 처음에 뽑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쉽게 보이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오버피팅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훈련 데이터 양을 늘리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그림 같은 거죠. 아무리 복잡한 문제여도 훈련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거의 모든 경우를 다 알 수 있다면 사실 오버피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버피팅의 정의 자체가 테스트 셋을 잘 평가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테스트 셋을 잘 평가하면 그건 오버피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래서 테스트 될 그 상황을 이미 다 겪었다면은 사실 오버피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기술적인 방법들로 드랍아웃이라든지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여기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의 개수의 측면 그리고 표현력의 측면에서 이 퍼포먼스가 결정이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옛날에 트레디셔널하게 사용되는 머신러닝들이 있을 거고 가장 극단적인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근데 여기 그래프의 모양새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딥러닝이 언제나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때는 딥러닝의 퍼포먼스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는 그 중간이고요. 데이터의 개수가 엄청 적을 때는 오히려 트레디셔널한 머신러닝이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제가 오버피팅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선이 너무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그래요. 딥러닝은 표현력이 너무 좋아서 선이 너무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쉬워요. 하지만 선이 꼬불꼬불하다는 게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가 있고 이건 실제 데이터잖아요. 이 실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선을 그려야 되는데 단순한 하나의 선이나 대충 곡선 하나로는 이 데이터를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를 설명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꼬불꼬불한 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데이터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 윤곽을 꼬불꼬불하게 사실 설명해야 돼요, 보통.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하기 위한 꼬불꼬불한 선을 그릴 수 있는 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상태에서는 딥러닝이 선을 제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증가해요. 또 동시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오버피팅의 위험도가 줄어들면서 마찬가지로 퍼포먼스가 증가합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적을 때는 데이터가 적은 것에 대해서도 딥러닝은 꼬불꼬불하게 그리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일어나서 퍼포먼스가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개수나 어떤 특성들을 이용해서 아주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딥러닝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인상에 많이 남는데 특히 오버피팅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개념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누구든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자면 아까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제 딥러닝하고 트래디셔널 머신러닝하고 뉴럴 네트워크하고 이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뭐 대충 이제 트래디셔널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는 이제 감이 좀 올 것 같긴 해요. 아주 빅데이터 수준의 또 아주 수천 수만 개 막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 클 때는 뭐 딥러닝이 좋을 것 같고 한 몇십 개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트래디셔널 머신러닝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그 중간지대가 또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네,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중간 지점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방법이. 그럼 네. 이 뉴럴 네트워크랑 딥러닝 또는 트래디셔널 머신러닝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음, 일단 사실 이 부분에 이제 추후에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딥러닝은 뉴럴 네트워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일단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 이분이 트레디셔널 머신러닝 이걸 만든 분이 트레디셔널 머신러닝을 뭘 얘기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예시를 들면은 SVM이라든지 아니면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 같은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머신러닝 메소드들이 보통 트레디셔널 머신러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뉴럴 네트워크를 따로 더 깊게 설명을 안 드려서 이게 그럼 뭐 그 설명도 필요할 것 간단하게라도 같네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뉴럴 아, 그려볼까요? 네트워크가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통 많이 보는 머신러닝 네트워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기원은 그 뭐 시냅스를 닮았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뭐 펄셉트론에서 시작되는 개념인데요. 펄셉트론이라는 거는 뭐 어떤 유닛이 있어요. 이 유닛한테 두 가지 인풋을 줘서 아웃풋을 내는 건데 뭐, 뭐 엔드 펄셉트론은 1, 1이 들어왔을 때 1이 나가고 뭐 이런 식에서 이제 개념이 시작됐어요. 뉴럴 네트워크의 노드 하나가 하는 일은 인풋을 받아서 그 인풋의 웨이트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인풋이 3이었어. 웨이트를 곱하고 아웃풋이 나가는데 이렇게 아웃풋을 냅니다. 아웃풋이 내요. 요거를 하나를 더 그려요. 그럼 아웃풋이 두 개가 되겠죠? 그 뒤에 노드를 또 그려요. 그리고 이걸 연결해요. 그럼 얘는 아웃풋 두 개를 받아서 아웃풋 한 개를 내요.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그걸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럴 텐데요. 이거 피처가 있습니다. 피처 1, 2, 3번이 있어서 이 인풋을 노드 하나한테 인풋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노드 하나는 이 인풋들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웨이트들을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아웃풋을 냅니다.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그거를 뭐 노드를,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추가할 수도 있고, 반복하죠. 굉장히 단순한 계산 과정인데요. 이 노드의 개수를 추가한다거나, 레이어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프에서 꼬불꼬불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꼬불꼬불한 선은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제가 가진 예시에서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X1 인풋을 제곱을 했잖아요. 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이 폴리노미얼 모델을 구현했단 말이죠. 그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이 꼬불꼬불한 이 곡선으로 된 그래프를 어떠한 수식으로 그릴 것이냐, 이 방식으로 그릴 것이냐, 인풋에 뭐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그런 식으로 그릴 것이냐,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처럼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수식이 좀 다를 거예요. 이런 제곱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단순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다른 수식이 사용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식을 구성하는 건데요. 수식을 구성하는 목적은 꼬불꼬불한 선을 그냥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 수식이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SVM 같은 건 주로 이렇게 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이걸 구현을 했었는데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가 개발되고 특히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많은 노드와 많은 레이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거의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와 아닌 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거고 되겠네요.
뉴럴 네트워크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구성한다. 됩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박명성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